SK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65억 달러를 조달하며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엘라바마주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 주차장에서 교대 근무 중이던 직원이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LA에서는 현대차의 아동노동 공급망 문제를 규탄하며 월드컵 후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 동포들이 재외동포 F4 비자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매년 5,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셜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채금리와 모기지금리가 급등해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대규모 주택 법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법안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자동 발효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지원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을 해임하며 연방 독립기관에 대한 정치 개입 논란을 둘러싸고 반발을 일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AI를 활용해 주정부의 낡은 행정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산 불량 에어백 부품이 오작동해 한인 남성이 얼굴에 금속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 전날 밤 맨해튼 JP모건 본사에 초대형 태극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며 약 265억 달러, 하나로 40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9일 밤 뉴욕 맨해튼의 JP모건 본사 건물 꼭대기에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조명이 켜졌습니다. 태극기 조명이 켜진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공동 주관사인 JP모건이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입성을 축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 사이트에서 계장배를 올리고 미국 증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가는 한 개당 149달러로 확정됐고 첫 거래는 이보다 14% 높은 170달러에서 시작됐습니다. 공모 물량은 모두 1억 7,790만 ADR로 ADR 10개가 한국 보통주 한 주에 해당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 공모로 조달한 금액은 265억 달러, 약 40조 원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주식 공모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규모이자 외국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투자 주문도 공모 물량의 7배를 넘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가진 경쟁력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가에서는 관련 투자 상품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프로쉐어즈와 디렉시온 등 최소 10개의 자산운용사가 SK하이닉스 ADR의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상품은 주가 움직임에 따라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크게 불어날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상장 흥행과는 별개로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에 유치해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마이크론이 미국 투자에 앞장선 만큼 두 회사도 결국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반도체 관세와 연계하고 있는 만큼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한 현지 투자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엘라바마주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 주차장에서 교대 근무 중이던 직원이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공장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다음 날 LA에서는 현대차의 아동노동 공급망 문제를 규탄하며 월드컵 후원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몽고메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 27분쯤
공장 뒤편 직원 주차장에서 교대 근무 중이던 남성 직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피해자가 한인이 아닌 현지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은 연간 최대 약 4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차의 핵심 미국 생산기지입니다. 직원들이 오가는 교대 시간대에 공장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하면서 현지 근로자들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용의자가 공장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사건 발생 다음 날 LA 도심에서는 현대차와 국제축구연맹 FIFA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노동, 환경, 인권단체 참가자들은 대형 레드카드를 들고 FIFA와 LA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차가 아동노동 등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후원 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위대가 문제 삼은 공급망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엘라베마 현대차 기아 부품업체의 아동노동 문제입니다. 로이터는 지난 2022년 해당 현장에서 12세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들이 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노동부도 2024년 13세 아이가 부품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주에 50에서 60시간씩 금속판 가공기계를 다뤘다며 현대차 엘라베마 법인과 부품업체, 인력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아동노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공급업체 교육과 감사, 공급망 실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현대차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 소송에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시민권을 가진 한인 동포들이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 자격으로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5천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기 체류가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꾸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한국일보가 한국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제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90일 넘게 머문 미국 국적자가 약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F4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자녀와 손주 등 해외에 사는 한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3세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체류와 폭넓은 취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직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에 90일을 넘겨 체류한 미국 국적 입국자 전체는 22,686명입니다. 이 가운데 F4 체류 자격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10년 추이를 보면 이 흐름은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 국적 F4 장기 입국자는 2015년 3,000명대에서 2020년 5,000명대로 늘었고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잠시 4,000명대로 주춤했다 2023년에 다시 5,000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최근 3년 연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기 체류의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미 언론이 소개한 일부 한국 이주 사례에서는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점과 생활 편의성, 의료 접근성, 인종적 소수자로 살아온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이 한국행의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체류 기간과 체류 자격만 집계한 것으로 개별 입국자의 구체적인 체류 목적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생활 기반으로 선택하는 미주 한인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택 구입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셜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채 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급등해 주택 시장 및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4만 660달러로 1년 전보다 1.8%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6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44만 6,400달러, 콘도와 코압은 38만 달러였습니다. 지역별 단독주택 가격은 서부가 63만 3,600달러로 가장 높았고 북동부 56만 4,800달러,
남부 37만 7,700달러, 중서부 34만 6,600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속도가 임금 증가세를 앞지르면서 주택 구매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피는 현재 주택을 구입하려면 평균 연소득 약 11만 7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고, 랜딩트리는 20만 달러 수준의 첫 주택조차 무주택 가구 40% 미만만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주택시장은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로 가격이 급등한 뒤 2022년부터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기존 주택 거래량은 약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소셜연금 재정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메르카투스 센터는 보고서에서 노령 유족연금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예정된 연금의 78%만 지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약 4% 수준에서 6.6%까지 오르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약 9%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금리, 소셜연금 재정 불안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주거비 부담과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 법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아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상원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초당적으로 통과된 주택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와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우편 투표 요건 강화 등 엄격한 유권자 신분 확인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화당 지지층의 97%가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는 이른바 핵 옵션을 활용해서라도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주택법안은 예정대로 시행 수순을 밟게 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의회 회기 중 전달받은 법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오늘 자정을 기해 공식적으로 자동 발효됩니다. 21세기 주택법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원이 압도적으로 마련한 초당적 패키지로 최근 30년 만에 의회를 통과한 가장 포괄적인 주택 정책 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인허가 절차 및 규제 완화, 환경심사 간소화, 주택 건설 속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제한, 방치된 건물의 주택 전환 지원, 노후주택 재건축과 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 프로그램 등도 담겼습니다. 백악관 경제팀은 미국 내 주택 부족 규모가 약 1,000만 채에 달한다며 이번 법안이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부동산 업계와 주택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와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미국인의 주거비 절감을 볼모로 잡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44만 600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독립기구인 선거지원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위원 2명을 해임하고 공화당 소속 위원의 사임을 수용하면서 전원 공석 상태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과 미국 언론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선거지원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위원인 벤저민 호블랜드와 토머스 힉스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같은 날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맥코믹 위원의 사임도 수용하면서 지난 4월 1명의 위원이 퇴임한 데 이어 현재 4명의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습니다. 연방선거지원위원회는 2002년 미국 투표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초당적 연방 독립기관으로 민주, 공화 양당이 각각 2명씩 위원을 맡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투표 시스템 인증과 선거 장비 시험, 전국 우편 유권자 등록 양식 관리, 선거 보안 보조금 지원 등 전국 선거관리 당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투표용지나 유권자 명부를 직접 관리하거나 개표를 감독하지는 않으며 주정부의 선거 운영을 직접 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를 보호하고 모든 합법적인 표가 집계되도록 하는 임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연방준비제도를 제외한 독립기관에 대해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최근 판결을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사기와 부정을 방지하고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초당적 선거지원위원회에 남아있는 모든 위원을 해임한 것은 선거를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선거는 미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선거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의무화하고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우편 투표를 무효 처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관리체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자필 서명과 공증 제출 같은 낡은 행정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주정부 행정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수천 건의 규정을 걸러내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규정 검토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지난 8일 규제 리셋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주정부 산하 모든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행정 규정과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필 서명 요구와 공증 의무화, 팩스와 우편 제출, 직접 방문 접수, 그리고 같은 서류의 반복 제출 등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는 절차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과 소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와 벌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위원회와 자문기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작업의 핵심은 AI 활용입니다. 뉴욕주는 스탠퍼드대 레그램 연구소를 비롯해 비영리 기관과 학술 연구팀이 제공한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1,800만 단어에 달하는 법적 문서를 분석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우선 출연했습니다. 다만 AI가 규정을 직접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최종 검토와 판단을 맡습니다. 호클 주지사는 지난 2월부터 62개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쳐야 할 낡은 행정 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약 4천 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22개 기관에서 규정과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50개 조치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실은 이 50개 조치만으로도 매년 주민 15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수천만 달러의 비용과 100만 시간 이상의 행정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규제 리셋에 따른 첫 번째 조치는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산 불량 에어백 부품이 미국 곳곳에서 운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도 이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다 얼굴에 금속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방당국이 해당 부품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얼마나 많은 차량에 설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텍사스에서 폭우 속을 달리던 한인 강희석 씨의 차량이 미끄러져 픽업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순간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탑승자를 보호해야 할 장치가 오히려 흉기로 변했습니다. 에어백 내부 부품이 폭발하듯 터지면서 금속 파편이 강 씨의 얼굴을 관통했습니다. 강 씨는 아래턱 절반과 아랫니 대부분, 윗니 일부를 잃었고 한 달 동안 감염 치료와 안면 재건을 포함해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문제의 에어백은 이베이에서 구입돼 강 씨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가 설치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전 사고로 정품 에어백이 이미 작동한 뒤 교체 수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부품은 충돌 순간 에어백을 부풀리는 장치인 인플레이터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DTN 표시가 붙은 인플레이터와 관련해 지금까지 13건의 사고에서 10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10명은 모두 원래라면 생존할 수 있었던 충돌에서 부품이 터지며 날아든 금속 파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방당국은 지난 4월 해당 인플레이터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 DTN은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부품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부품은 대부분 사고나 도난 뒤 에어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고차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위조 에어백은 정품의 10분의 1 수준인 최저 $100가량에 이베이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판매됐고 자동차 업체 로고까지 위조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방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통국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남성이 영국 공급업체로부터 위조 에어백 약 2,500개를 수입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한 사건도 적발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 정보나 리콜 조회만으로는 문제의 부품이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국은 중고차를 구입했거나 사고 뒤 에어백을 교체한 운전자들에게 차량 이력과 수리 기록을 확인하고 의심이 될 경우 직접 만지지 말고 자동차 딜러나 믿을 만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지아주 디케이터에 거주하는 산티나 그린이 TJ맥스와 마샬, 홈국 매장에서 최대 $30만 규모의 환불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린 일당은 $400에서 $1,000짜리 고가 러그를 구입한 뒤 곧바로 반품해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이후 저가 러그에 위조된 가격 코드를 붙이고 같은 영수증이나 복사본을 이용해 다른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환불받았습니다. 플로리다에서만 84건의 허위 반품으로 $5만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린은 재판 도중 조직범죄와 공모, 사기 등 관련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되었으며 최대 징역 7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사가 달과 화성에서의 생활을 지상에서 체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나사는 달 화성 탐사 모의 시험 MMEA 프로그램에 참가할 4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은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에서 2027년 8월 이후 시작되며 참가자들은 밀폐된 모의 시설에서 12개월간 생활하게 됩니다. 이 기간 작물 재배와 건강관리, 모의 우주 유형 등 실제 우주 비행사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사는 이를 통해 장기 우주 임무가 건강과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30세에서 55세 사이의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공학과 생명과학, 수학 등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등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신체 및 심리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공공부문 근로자와 퇴직자 약 4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건강보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주정부 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13%, 지방정부 가입자는 약 22%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인상폭은 재직과 퇴직 여부, 메디케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재무부는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과 고가 의약품 사용 증가 등을 인상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등 공공부문 노조는 보험료 부담으로 부업에 나서는 조합원들이 있다며 신규 인력 채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인상안은 오는 27일 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복잡한 구독 해지 절차와 숨은 수수료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도입합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구독 가입만큼 해지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클릭 투 캔슬 규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갱신과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손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 규정으로 시민들이 연간 최대 1억 6,25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의무 수수료를 처음부터 표시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안도 추진합니다. 위반 업체에는 피해 소비자 배상과 건당 525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